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분묘기지권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농지법은 우리 공부에서 공부하시고, 258페이지에 전자계약 보겠습니다. 전자계약은 뭐 특별히 문제는 볼 건 없고, 몇 개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해야 되고, 거래계약서는 5년, 확인설명서 3년 보관해야 되죠. 요거 두 개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도로 작성을 안 해도 되고 보관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거래계약서라도 모든 거래계약서를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임대차에 관한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는 요거 두 개만 할 수 있어요. 그냥 확인설명서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서.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서. 요거 4개만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됩니다.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되죠. 그죠? 그걸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면은 거래 계약 체결하는 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신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임대차에 관한 거래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가 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 신고 안 해도 되죠. 그죠? 자, 요거 4개만 전자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매매나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나 기업공개서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서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런데 전자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작성을 안 해도 되죠. 작성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별도로 보관을 안 해도 되죠. 작성 안 하면 서명 날인 할 수가 없죠. 그죠? 전자인정의 방법이 의하는데 전자인정하는 방법이 5개가 있어요. 공인인증서로, 그 다음에 SMS 본인 확인하는 거로, 그 다음에 전자패드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선택적으로 하는 거지만 신분증 촬영하는 방법도 있고 지문 인식하는 방법도 있다. 지문 인식하는 방법도 있다. 요거 5개로 한다. 뭐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자계약의 주무부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래 보시고. 자, 그럼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법에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은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보관해야 되죠. 그럼 만약에 전속중개계약을 전자계약으로 하게 되면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틀렸죠. 그죠? 전속중개계약은 전자계약으로 할 수 없다. 뭐 전자계약은 요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263페이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여기 보면은 거민 나오는데 거민은 문제가 안 나옵니다. 넘어가세요. 267페이지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한마디로 부동산 실명제입니다. 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지 마라. 대상은 물건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소유권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물건 전부 다 대상이 돼요. 자, 그런데 법에서 표현하기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규정된 게 있어요. 명의신탁이 아닌 것. 첫 번째가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니까 명의신탁의 원칙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등기입니다.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등기. 자,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등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상호명의신탁이다 이러죠. 상호명의신탁. 그럼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등기가 명의신탁하고 어떤 상관이 있길래 법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했느냐 하면은, 물론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는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서 등기를 내가 받아오는 거죠. 다른 사람 건데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 자,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등기, 여기에 자 1필지 토지가 있는데 1필지의 일부분은 매매할 수 없죠. 그죠? 1필지 단위로 거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한 필지가
요만큼은 각 거고 요만큼은 을 겁니다. 실제로. 근데 한 필지 가지고 요거는 각 거다, 이거는 을 거다 구분해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죠. 그래서 사실 편법으로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2 지분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럼 3분의 1, 3분의 2 지분으로 등기했다는 말은 3분의 1이 각 거고 3분의 2는 을 거다 하는 말은 아니죠. 그죠? 어떤 부분이라도 이 부분의 3분의 1은 각 거고 이 부분의 3분의 1은 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라도 이 부분의 3분의 1은 각 거고 이 부분의 3분의 1은 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거는 원래는 각 거죠. 그런데 등기부상으로 이 부분의 3분의 1은 을 거로 되어 있어요. 각 건데 일부분은 을 거로 되어 있다. 명의신탁이죠. 요거 실제로는 을 건데 등기부상으로 3분의 1은 갑구로 되어 있다. 명의신탁이죠. 그래서 이걸 상은 명의신탁이란다. 그런데 요거는 명의신탁의 원칙이하고는 내용이 다르니까 법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해놨어요. 세 번째가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에 따라서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경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 갑이라는 중소기업에서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면은 분양이 잘 안 되죠. 분양이 안 되면 부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니까 이 갑이 자기가 사업을 안 하고 이 토지를 신탁회사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깁니다. 신탁회사 이름으로 소유권을 넘겨가지고 신탁회사 이름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짓는 데 보면은 시행사, 무슨 신탁회사, 시공사, 주식회사, 갑 이런 거 있죠. 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갑 거를 그냥 소유권을 넘기면은 소유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등기부에 보면은 이 토지는 신탁재산입니다 하고 등기를 해 놓는 거예요. 요거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요거 세 개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하는 말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자, 명의신탁입니다. 자, 명의신탁이다. 원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벌을 줍니다. 과징금도 줘요. 그런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말을 하기로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벌을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벌칙 과징금 주는데 그거 적용을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고 벌칙하고 과징금 규정을 적용을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가 부부간의 명의신탁입니다. 두 번째가 종중재산이에요. 종중재산은 원래가 종중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종손이나 또는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 이거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명의신탁이다. 하지만 벌은 안 주겠다는 말. 세 번째가 종교재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를 했다.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절을 지으려고 그래요. 조계종 간판을 달려고 하면은 그 절을 소유권을 조계종으로 넘겨야 됩니다. 종교재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했다. 요거는 명의신탁입니다. 그런데 워낙 많이 이루어지니까 이걸 벌을 줄 수가 없으니까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다. 하지만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고 벌칙 규정을 적용을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조세포탈이나 각종 제한의 회피,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아니라는 범위 내에서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그리고 벌칙, 과징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자, 명의신탁에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이에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여기에 나온 거 말고는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 두 번째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물권 변동도 무효다. 그러면은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입니까? 약정, 약속, 계약 똑같은 말이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은 무효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수탁자의 사실을 모를 때는 등기는 유효다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조항이 있어요. 자, 세 번째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자, 갑이 원소유자예요.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을이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갑은 병에게 내 거니까 달라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신탁자고 수탁자이면 아는 제3자, 악의 제3자죠.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 거는 맞죠. 신탁자, 수탁자임을 모르는 제3자, 선의의 제3자죠. 그럼 여기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는 없지만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는 말을 법률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악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죠. 그냥 이렇게 여기는 앞에 아무것도 안 붙는다는 말이에요. 꼭 붙으려 그러면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제3자는 무조건 물건을 취득하죠. 그죠?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무조건 물건을 취득하는데 제3자가 물건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하나가 있죠. 그럼 예를 어떤 경우냐면은 악의 제3자로서 적극적인 가담을 했어요. 적극적인 가담은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계약 자체가 무효죠. 계약이 무효니까 취득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적극적인 가담 말고는 제3자는 무조건 물건을 취득한다. 그럼 문제가 나오는 게 이 부분이 주로 문제가 나오는데 요걸 가지고 그대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명의시타 유형을 가지고 이거를 접목하는 게 주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명의시타 유형 어떤 게 있는가 보면은 첫 번째가 3자간 명의신탁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 다른 말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인데 요즘은 이름을 조금 다른 이유로 많이 붙이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별도로 할게요. 자, 갑이 원소유자입니다. 갑이 원소유자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럼 을하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등기를 받아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대금을 근데 을을 신탁자로 병을 수탁자로 하는 명의시타 약정을 체결하고 을이 갑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돈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다 이러니까 돈 빨리 줄 테니까 등기를 내 쪽으로 넘겨주지 말고 병에게 등기를 넘겨달라. 등기가 이래 넘어갔어요. 그러면 갑은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를 병에게 넘겨달라 이러니까 갑은 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은 수탁자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계약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병에게 넘겨달라. 상대방이 수탁자라는 사실을 알죠, 그죠? 안다 말이 모른다 말이 없더라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즘은 명의시타 약정의 이름을 수탁자 관점에서 이름을 붙입니다. 수탁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등기만 받아가죠. 그래서 이것을 등기 명의신탁이다. 요즘은 이렇게 제일 많이 붙여요. 등기 명의신탁이다. 자, 명의시타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그죠? 그러면은 자, 등기가 넘어왔으니까 등기 명의는 병입니다. 그런데 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죠. 등기가 무효다 하는 말은 등기 명의는 병이지만은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자는 누굽니까? 소유자는 갑이죠. 자, 그러면은 을이 병에게 땅을 달라고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안 주면은 을은 병을 대상으로 소유권 청구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소유자가 갑이죠. 병이 소유자가 아닌데 병에게 소유권 청구 소송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을은 병에게 소유권 청구 소송하는 게 아니고 을은 갑에게 소유권 청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이 제3자에게 팔았다. 그럼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을은 정에게 내 거니까 달라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럼 병은 자기 거 팔았습니까? 남의 거 팔았습니까? 그럼 지금 갑 거죠. 남의 거 팔았다. 그러니까 병은 횡령죄 성립한다. 이래 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횡령죄 성립 안 한다고 새로운 대부분 판례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횡령죄는 남의 것을 파는 게 횡령죄가 아니고 남의 것을 맡아놓고 있다가 팔면은 횡령죄예요. 그런데 대부분 판례에서 을은 병에게 부동산을 맡겨놨다고 보기로는 어렵다. 그래서 횡령죄 아닙니다. 지금은 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갑은 상대방이 수탁자인 사실을 알죠. 그러면 지금은 벌 주는 거 아닌데 옛날에는 갑에게도 벌을 줬어요.
갑을 벌 받으면 안 되니까 모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위임형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원래는 위임형 명의신탁이 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워낙 이것만 나오니까 식상하니까 요즘은 등기 명의신탁도 종종 나옵니다. 자, 위임형 명의신탁. 자, 갑이 원소유자인데, 자, 을을 신탁자로 병을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자, 을이 병에게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갑하고 병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등기가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은 병하고 바로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갑은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수탁자는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죠? 안다 모른다 말이 없다 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받아왔으니까 요즘은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더 말을 많이 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다 뭐다? 조심해야 되는 게 상대방이 수탁자의 사실을 알든 모르든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무조건 무효예요. 자, 원래는 약정에 따른 등기가 무효인데 상담의 수탁자를 모를 때는 등기가 유효죠. 등기가 유효라는 말은 소유자가 병이라는 말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소유자가 병이죠. 그죠? 그럼 어른 병을 대상으로 소유권 청구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이건 판례에서 나온 건데 소유권 청구 소송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럼 제일 쉽게 보면은 어른 병에게 땅 사려고 돈을 줬습니까? 땅을 줬습니까? 돈을 줬죠. 돈 내놔라 할 수는 있지만 땅 내놔라고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병이 제3자에게 팔았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어른 제3자에게 내 거니까 달라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자기 거 팔았으니까 이거는 뭐 횡령죄 성립한다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자간 명의신탁이 있어요. 어떤 책이든지 명의신탁 하면은 이자간 명의신탁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자간 명의신탁을 먼저 보면은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간 명의신탁을 뒤쪽으로 미루세요. 이자간 명의신탁은 자, 갑이 원소유자인데 을하고 매매를 가장해가지고 등기가 넘어갔어요. 물론 여기에 약정을 체결했겠죠. 그러니까 원소유자가 신탁자고 상대방의 수탁자죠. 그죠? 그러면은 원소유자인 신탁자는 상대방의 수탁자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두 명이서 짜고 하는 거니까 알죠. 상대방의 수탁자만 안다는 말은 등기명의 신탁하고 똑같다. 계약명의 신탁하고 똑같다. 상대방의 수탁자만 안다. 등기명의 신탁하고 똑같죠.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면은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등기도 무효입니다.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한다? 갑에게 귀속한다. 갑이 건물을 지어놓고 을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 그 보존 등기도 무효다. 여기까지는 민법에서 우리 공부를 하는 거죠. 민법에서는 안 나오는데 중개사법에서는 벌칙 규정도 종종 나와요. 첫 번째가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 법에서 신탁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수탁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신탁하지 말아. 신탁자가 벌이 크죠. 그죠?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 법 있기 전에는 명의신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법 생기니까 명의신탁을 못하죠. 신탁자 놀랍니다. 놀랄 때 어떻게 놀랍니까? 오잉 하고 놀라죠. 그죠? 그래서 신탁자 또는 신탁해도 된다는 교사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수탁자 또는 수탁해도 된다는 교사자 5년에서 내려오면은 3년이죠. 2억 원에서 내려가지고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물론 옛날에는 방조자도 있었는데 지금은 방조자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과징금 나옵니다. 자, 과징금 부동산 가액의 30% 과징금에 처한다 법을 만들었는데 위헌 판결 받았어요. 30% 이내의 과징금에 처한다. 그래서 이거 확정적으로 30% 과징금에 처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과징금 부과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자기 이름으로 실명 등기를 안 했다. 실명 등기 안 하면은 10% 이행강제금 줍니다. 또 1년 이내 실명 등기 안 했다. 또 20% 이행강제금 주고 이건 계속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두 번만 주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하는 부분은
민법에서 나오지만 중개사법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한 문제 나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교재 267페이지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주식회사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직원 갑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갑은 2020년 6월 19일 기업공개사 을의 중개로 병소유의 X 토지를 매수했다. 그럼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누가 신탁자고 누가 수탁자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신탁자가 누굽니까? A 주식회사가 신탁자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갑이죠. 갑이 수탁자다. 그리고 을의 중개로 병소유 X주택을 매수했다. 병이 원소유자죠. 병이 원소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0년 8월 20일 갑명의로 등기를 했다. 갑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를 했고, 자,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에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병이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이번에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지금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 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 부분에 아까 등기명의신탁은 상대방의 수탁자임을 사실을 아는 거죠. 그죠? 그런데 계약명의신탁 상대방의 수탁자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몰랐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몰랐어요. 등기를 하는데 등기하러 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저 사람이 수탁자라 하더라.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은 원래 그러면은 안다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봐야 됩니까? 몰랐다고 봐야 됩니까? 몰랐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등기할 때 알았다 이걸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았다 이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번에 다시 보시면은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에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원래는 몰랐다는 말이죠. 그죠? 몰랐다는 말은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등기는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X 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그럼 지금 원래는 몰랐고 등기할 때 알았다. 원래 몰랐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은 등기는 유효죠. 그죠? 등기가 유효라는 말은 소유자는 갑이 되네요. 자, A는 갑에게 A는 갑에게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지금 A는 갑에게 알든 모르든 지금 등기가 유효니까 갑 그대죠. 그죠? A는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고. 갑이 X 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에게 처분했다. 정은 제3자죠.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적극적인 가담 말고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이 수탁자죠. 그죠? 알지 못했다. 소유권 등기가 유효니까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 나오면 주로 이런 유형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이것만 잘 보시면 되겠죠. 자, 똑같은 문제 하나 더 볼게요. 3번 보겠습니다. 3번에 갑은 을과 을 소유 X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금 소유자가 을이죠. 그죠? 을이 소유자고 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리고 친구 병과 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로부터 바로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럼 병에게 매매 계약은 을에 했고 약정을 을에 체결했고 등기는 을에서 병에게 바로 넘어갔다. 계약명의신탁입니까? 등기명의신탁입니까? 등기명의신탁이죠. 이 사람은 계약은 갑이 했고 등기만 병에게 가져갔으니까 등기명의신탁이다. 그죠? 자, 이와 관련해서 기업공개사가 각과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각과 병 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 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명의사항 약정 및 등기는 유효다. 명의사항 약정은 지금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아까 조세 포텐의 각종 제한의 회피, 강제 집행의 면탈하는 것은 단서 조항이 3개 있었죠, 그죠? 첫 번째가 부부간의 명의신당, 그러니까 종중재산을 종교단체로 명의 등기하는 것, 그 다음에 종중재산을 대표자나 종손명의로 등기하는 것, 요구할 때만 조세 포탈 등이 아닐 때는 유효하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친구들끼리죠, 그죠? 이럴 때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약정은 무조건 무효고, 지금 상대방이 지금 수탁자인 사실을 알죠. 아니까 등기도 무효입니다. 1번 틀렸고, 2번에 병이, 지금 병이냐면은 수탁자죠, 그죠?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래는 횡령죄 성립했죠. 근데 지금은 명의신탁에서는 횡령죄 성립 안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맞고. 이것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은 유효하죠. 원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유효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네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지금 병이 수탁자죠. 상대방이 수탁자인 사실을 알죠, 그죠? 등기가 모이니까 취득할 수 없죠. 그리고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병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 부당이득을 취했습니까? 못 취했습니까? 부당이득 취한 거 전혀 없죠. 자기 것도 아니죠, 그죠? 부당이득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병이 정에게 팔았어요. 팔면은 횡령죄 성립 안 하죠. 이 사람 돈 벌었고 이 사람은 돈 손해봤죠, 그죠? 팔고 나면은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할 수 있는데, 팔기 전에는 그냥 갑은 을에게 소유권 청구해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그 제일 중요한 부분 아까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요거는 뒤에 거 하고 난 뒤에 오늘 조금 이따가 별도로 할게요.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290페이지에 경매 보겠습니다. 자, 경매. 물론 경매가 문제가 나오면은 아마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같이 섞어서 문제가 주로 잘 나와요. 따로 놓을 수도 있고. 경매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경매의 방식을 봅니다. 첫 번째가 호가 방식의 경매, 그 다음 기일입찰제, 기간입찰제 하는 방식은 3개가 있어요. 2가지 방식으로 한다라고 틀리게 한 3번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매의 종류가 강제경매, 임의경매 있습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임의경매죠, 그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임의경매다.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은 임의경매예요. 그 다음에 신경매, 재경매 있습니다. 요즘은 경매라는 말 대신에 매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신경매, 신매각, 새매각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경매는 유찰이 되거나 또는 기일이 변경되거나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다시 하는 경매를 신경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찰이 되었다 하는 말은 최저매각 대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도 응찰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최저매각 대금을 저감시켜서 하겠죠, 그죠? 나머지 재경매는 대금 납부를 안 해가 대금 미납으로 다시 하는 경매를 재경매랍니다. 그러면은 유찰된 거 말고는 최저매각 대금을 저감을 안 시킵니다. 물론 최저매각 대금 저감시키는 것은 20% 내지 30% 저감하는데 이거는 법원마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유찰되면 한 달쯤 있다가 저감시켜서 하는데 요즘은 오전에 해가지고 유찰되었다 오후에 저감 안 시키고 한 번 더 합니다. 자, 대금 미납으로 다시 하는 거 재경매죠, 그죠? 그럼 재경매 할 때는 원래 보증금은 10% 내는데 재경매 할 때는 20% 내지 30%. 이건 법원마다 정해져 있어요. 주로 20%예요. 나머지 조건은 똑같습니다. 물론 재경매 할 때는 재건 미납한 사람은 재경매할 때 참가할 수 없겠죠. 그런데 재경매하기 3일 전까지 대금 납부 안 한 사람이 대금도 납부하고 그에 따라 이자도 납부하고 비용도 납부하면은 재경매는 안 합니다.
자, 경매 부분에서 제일 지문에 어렵게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또 다른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신청을 기각해야 된다. 요래 나왔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유치권에 관한 경매, 유치권에 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죠. 그죠? 유치권에 관한 경매 신청하는데 다른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은 유치권한 경매는 올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유치권자는 그 매순이 이제 다른 경매 매순이 생겼어요. 유치권자에게 돈 지급 안 하면은 물건 못 받아가죠. 유치권에 관한 경매 진행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유치권에 관한 경매 진행할 때 다른 경매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다른 경매 들어올 때도 다른 경매 신청 받아줍니다. 경매 기각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경매 기입 등기는 합니다만은 절차는 유치권 말고는 전부 다 처음에 있던 절차, 경매 절차 그대로 진행이 돼요.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권리 분석이죠. 자, 권리 분석할 때 1번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1번에 전세권. 2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2번에 저당권. 3번에 가압류. 4번에 전세권 있고 5번에 또 저당권이 있습니다. 자, 5번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갔어요. 1번 전세권 인수다 말소다? 인수죠. 2번 전세권 저당권은 말소죠. 그죠? 여기서부터 전부 다 말소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시험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말은 안 나와요. 시험에서 나오면은 선순위 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나올 건데 실제로 말소 기준 권리가 꼭 담보 물건만 있는 건 아니니까 실무적으로는 말소 기준 권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죠.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5개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2개 이상 있으면은 누가 경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일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그 밑에는 아무 생각 없이 말소시키면 되죠. 그죠? 자, 여기서 다른 거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어요. 상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됐어요. 용도 변경되고 난 뒤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은 이 임차권자는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경매에 들어갔을 때 임차권자는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틀리죠.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우선 변제권 하는 말을 해볼 테니까 맞는가 보세요. 우선 변제권이란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면은 틀렸죠. 그죠?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최우선 변제죠. 그죠? 자, 근데 최우선 변제를 굳이 따지면은 최우선 변제는 아무에게나 줍니까? 소액일 때만 줍니까? 소액일 때만 보증금을 전액을 줍니까? 일정액을 줍니까?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주죠. 그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주는 것을 최우선 변제를 하는데 그런데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법에서도 최우선 변제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몇 조에 따른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것도 우선 변제권이라 합니다. 판례에서도 지문에서도 최우선 변제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 말이 우선 변제인지 최우선 변제인지는 지문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돼. 그럼 아까 최우선 변제 요건에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주는 것을 최우선 변제라 그랬죠. 그런데 지문에는 이 세 개가 다 잘 안 나와요. 요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나오면 최우선 변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에서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임차권은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하는 말은 우선 변제 말합니까? 최우선 변제 말합니까?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 변제죠. 소액이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그건 맞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이런 문제 지문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소액보증금 일정액 다른 권리자 중에 하나라도 놓으면은 최우선 변제입니다. 그럼 여기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권이 있어요. 임차권 최우선 변제 받죠, 그죠? 최우선 변제만 준다는 말은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주는 거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이 임차권은 인수입니까, 말소입니까? 우리가 그 인수되는 권리는 배당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말소되는 권리에 배당을 해주죠. 배당을 해줄 때 제일 끝에 배당을 해준대.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해주라는 말이지 인수냐 말소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밑으로는 전부 다 말소된다 이러면 되죠. 그러면은 인수되는 권리는 한마디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가 인수되죠. 말소되는 권리는 한마디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말소가 되죠. 그죠? 예외 부분이 지문에 많이 나와요. 자,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인수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라 하더라도 무조건 인수가 돼요. 그러면 유치권은 인수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매할 때는 출제위원들이 주로 대학 교수들이 출제위원인데 경매장에 가고 경매 열심히 하고 말을 하고 실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말의 개념을 그거를 이제 중요시 합니다. 자, 1번 전세권은 인수죠, 그죠? 매수인이 전세권자에게 이 집 내가 경락 받았으니까 니 나가라 하면은 전세권자는 뭐라 하겠습니까? 배째라 못 나가겠다 그러겠죠. 그 말을 전세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해되죠? 그럼 거꾸로 매수인은 전세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유치권은 인수되죠. 인수된다는 말은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거꾸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표현을 그래 합니다. 자, 근데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내 돈 달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없다? 돈 달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죠. 대신에 돈을 안 주면 물건 안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면 매수인은 법원에 큰 돈을 내세요. 이 사람에게 돈 안 주면 물건 못 받아가죠. 결론적으로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보셔야 돼요. 경매 기입 등기 후 점유하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것도 같이 보세요. 경매 기입 등기 후, 즉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난 뒤에 점유하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 마찬가지고. 자, 말소되는 권리, 후순위 권리가 말소되죠. 그런데 선순위, 말소 기준권보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은 말소입니다. 자, 1번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말소 기준권보다 선순위가 인수죠, 그죠? 근데 이 전세권자가 아이고, 난 우리 집 아니더라도 경매 들어오고 이러니까 뒷골 땡겨서 못 살겠다, 나가겠다, 배당 신청하면은 말소예요. 배당 신청했다 돈을 다 받든 못 받든 배당 신청하면은 말소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원칙인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예외 부분이죠. 요거 지문에 자주 나와요. 자, 근데 경매 쪽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조금 이따가 매수인장 대리할 때 말이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우선 매수권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선 매수권. 자, 1필지 토지가 있어요.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2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을이 공유 지분 3분의 1을 처분을 할 때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죠, 그죠? 그러면 을이 3분의 2 지분 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렸어요. 저당권 설정했어요. 돈을 못 갚았다. 지분에 대해서 경매 들어오죠. 그러면은 갑은 3분의 1 지분 가지고 이 땅 관리하는데 큰 소리 칠 수 있다 없다?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지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2분의 1 이상이 아니고 과반수 돼야 되죠. 그러면은 갑이 이 지분 경매 참가하고 사오면 되죠, 그죠? 경매 참가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매수인이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경매 참가 안 하고 경매하기 전에
법원에 신고를 합니다. 내가 공유지분 소유자인데 내가 경매 참가는 안 하겠지만 누군가가 최고 금액으로 결정되면은 내가 그 금액으로 사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럼 최고 금액으로 결정된 사람은 차순위 매수인으로 떨어지고 이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공유지분 소유자 우선 매수권이랍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실제로는 민간임대주택이나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인데 지문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이래 놓을 거예요. 자,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예요. 그럼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은 이 집에 경매 들어오겠죠. 임차인들은 참 골치 아픕니다. 그죠? 그럼 임차인이 제일 좋기로는 자기가 자기 집 경매 들어온 거 자기가 경매 참가했고 경락받으면 제일 좋죠. 경매 참가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매수인이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경매 참가는 안 하고 경매하기 전에 내가 임대주택의 임차인인데 경매 참가는 안 하겠지만은 누군가가 최고금으로 결정되면은 내가 그 금액으로 사겠습니다 하고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차순위 매수인으로 떨어지고 이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임대주택 임차인도 우선 매수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아는 사람은 경매 참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무도 참가 안 하겠죠. 아무도 경매 참가 안 하면은 이 사람들은 최저 매각 대금으로 자기들이 사가는 거예요. 물론 우선 매수권 행사할 때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 경매 들어갈 때 매수 신청 보증금 10% 내죠. 최저 매각 대금은 10%,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최저 매각 대금은 10% 보증금을 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경매 부분에서는 경매 절차가 문제가 좀 자주 나옵니다. 경매 절차 보면 첫 번째가 경매 신청한다, 매수 신청을 합니다. 자, 매수 신청한다. 매수 신청하게 되면 압류를 명한다. 압류 등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압류나 가압류는 반드시 송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압류가 송달되거나 등기가 되면은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매수 신청했다. 매수 신청이 취하되는 경우도 있죠. 압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을 합니다. 자, 이거 보증금 내죠. 그죠? 자, 보증금 내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는데 옛날에는 입찰 보증금 이랬어요. 지금 매수 신청 보증금 하나만 생각하세요. 매수 신청하는 사람은 전부 다가 보증금 금액은 똑같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주로 틀리게 나오면은 매수 신청 가격의 10% 이래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10억에 들어가면은 1억, 9억에 들어가면 9천만 다르죠. 그죠? 매수 신청 가격의 10%가 아니고 무슨 가격에 최저 매각 대금의 10%예요. 최저 매각 대금의 10% 보증금입니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하게 되면은 경매 14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 나옵니다. 문제 안 나옵니다. 경매 7일 전에 법원 게시판에 물건 자료 열람한다. 문제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경매 들어간다. 매각한다는 말이에요. 매각을 한다는 말은 최고가 금액을 결정하는 거죠. 최고가 매수인 신고를 받는데, 자, 이럴 때 자주 나오는 게 차순위 매수인도 신고를 같이 받아요. 자, 차순위 매수인 신고를 받는데 이 차순위 매수인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두 번째 되는 금액이라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액은 적어도 최고가 금액이 나왔죠. 거기에서 아까 최저 매각 대금은 10% 보증금 낸 거 이거를 뺀 거보다는 적어도 높아야 된다. 요거 지문에 자주 나오고 이 계산 문제로도 한 문제로도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가 매수인이 되겠지. 이 사람 아직 매수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매각을 결정을 해줘야지 매수인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 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 허부를 결정합니다. 매각 허부를 결정을 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경매서 숫자 나오면 그냥 7일로 퉁치세요. 7일 말고 다른 숫자도 나오는데 이거는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한번 더 보면은 아까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하는데 최고가 매수인이 한 명이라는 법은 없죠. 2명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이라면은 그 2명만 대상으로 다시 합니다. 그런데 그 2명 다시 할 때는 앞에 선거보다는 적어도 더 높이 세야 돼요. 자, 매각이 결정되는데 이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면은 자, 농지를 경매로 취득을 합니다.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다.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경매는 토지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안 받죠. 그죠?
그러면은 경매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죠. 경매로 농지를 취득해도 농사는 지어야 되죠. 농취증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뭐 언제 농취증을 내느냐 하면은 매가 결정되기 전에 농취증을 제출합니다. 여기서 농취증을 제출한다라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관청에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서류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관청에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서류다 하면은 그냥 농취증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데 틀리게 나오면은 매수 신청할 때 농취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주로 틀리게 나옵니다. 그럼 매수 신청할 때 농취증 제출하는 게 아니다, 그죠? 왜냐면은 경매는 시중 가격보다 싸게 나온다, 비싸게 나온다. 싸게 나오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작게 모인다? 많이 모입니다. 그럼 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매수 신청할 때 농취증 제출해라면은 법원에 이만큼 사해가지고 갖다 놓을 때도 없죠. 매수 신청할 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매가 결정되기 전에 제출한다. 실무적으로는 농취증을 제출해야지 매가 결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법원에서 결정을 했다, 못 따르겠다 할 수 있죠, 그죠? 항고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가 결정일로부터 마찬가지로 7일 이내 항고한다. 자, 항고할 때는 항고 이유서 냅니다. 항고 보증금도 내야 돼요. 그럼 항고 보증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항고 보증금을 내는데, 항고를 한다는 말은 결정이 되었고 항고를 하죠, 그죠? 매각이 결정됐다는 말은 매각 대금이 나왔죠. 매각 대금이 나오면 최저 매각 대금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예요. 매각 대금의 10%. 자, 조심해야 되는 게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 그다음에 여기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대금의 10%. 요 두 개가 4년 동안 틀린 답으로 3번이나 나왔어요. 제일 많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은 매각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일정 기한을 통보합니다. 대금 납부로 일정 기한을 통보한다. 그러면은 그 일정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합니다.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한다. 대금 납부하면은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어떤 내용을 같이 보느냐면은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하는 특례에서 계약으로 취득했다 60일 이내 신고하죠. 계약 외로 취득했다 6개월 이내 신고하죠. 무슨 날로부터?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죠. 그러면은 경매로 취득했다 6개월 이내 신고하죠.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하는 말이나 대금 납부하면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하는 말이나 똑같죠. 자, 근데 이 지문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일정 기한을 통보하는 거지 일정 기일을 통보하는 것 아니다. 일정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일정 기일에 대금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문도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일정 기일을 통보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금 납부해라고 매달 며칠 날 대금 납부해라 이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월 5일 날 대금 납부해라 했어요. 3월 4일 날 가면은 안 받아줍니다. 3월 6일 날 가면은 넘어가서 안 받아줍니다. 이거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1번부터 2번 사이에 대금 납부하라. 일정 기일이 아니고 일정 기한을 통보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중간에 3번 시점에 대금을 납부했어요. 그러면은 2번까지 가야 소유권 취득합니까? 3번 시점에 그대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대금 납부하면은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자,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은 등기는 원래 소유자 이름으로 그대로 등기가 되죠. 내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해주세요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촉탁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법원에서 촉탁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러면 소유권도 취득했고 그 다음에 등기도 자기 이름으로 됐죠. 자기가 들어가려는데 점유자가 있어서 안 비켜준다. 그럼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럼 인도 명령 신청은 옛날에는 인도 명령의 대상자는 누구 정해졌는데 지금 안 정해져 있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도 명령 신청은 6개월 이내 해야 돼요. 내 거 돼야지 내 보내주세요. 그죠? 언제 내 거 됩니까?
대금 납부하죠. 대금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인도명의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절차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배당하는 게 있어요. 자 배당 신청을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배당 신청을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경매 들어가면 경매 기입 등기를 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등급을 하나 뗍니다. 해가지고 판사에게 줍니다. 자, 판사가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말소되는 권리에 배당해 줍니까? 인수되는 권리에 배당해 줍니까? 말소되는 권리에 배당을 해주죠. 판사가 그 등기부를 보고 말소되는 권리다 알면은 배당 신청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저당권, 말소 기준권이니까 무조건 말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배당 신청 안 해도 돼요. 배당 신청, 경매 신청한 사람도 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배당 신청 별도로 할 필요가 없죠. 임차권, 판사가 압니까? 모릅니까? 임차권은 한마디로 등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임차권이 등기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죠. 민법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고 표를 합니다. 민법에서 등기가 되면은 등기되는 임차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아무 말이 없으면은 등기가 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다는 말이에요. 판사가 모르죠. 그럼 배당 신청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소액인지 아닌지는 판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액이라면은 최우선 변제에 따른 배당 신청도 하고 우선 변제에 따른 배당 신청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등기가 되었다면은 배당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럼 배당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배당할 때 배당 신청을 언제까지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배당 신청은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꼬이지 마세요.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하면 됩니다. 뭐 몇 개월 이내 해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대신에 굳이 하나 더 보자면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은 굳이 하나 더 보면 언제까지로 정한다?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만 배당 신청을 하면 돼요. 배당 절차 지문에 한 번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그거는 넘어갑시다. 근데 절대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죠. 그죠? 맨 끝에 한번 해드릴게요. 배당 순서. 누구를 먼저 배당해줘. 문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고. 자, 경매 부분에서도 한 문제 나오는데, 자, 경매 290페이지 문제는 조금 쉬다가 보겠습니다.